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지난 9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무기 이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토 29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는 전체 9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는 K방산에 대한 집중적으로 현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2주째 이어지면서 중동발 쇼크가 유럽과 아시아로 번지고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이슈, 중동 사태 현황과 함께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분석합니다.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죠. 자, 이란전이 펼쳐지고 있고 미국장도 엇갈린 보합권이지만 오늘 국내장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매우 양호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3.6% 급등하면서 5,730선까지 탈환한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2.2% 오르면서 1,16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끌고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벌써 기관이 1조 이상, 코스닥에서도 1,200억, 1,300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은 개인 ETF 매수가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자, 환율 보도록 할까요? 1,467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500, 1,480 라인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는 한 건데 1,450선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암호화폐도 급등하는가 했었는데 또 간밤에 유가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었었거든요. 이와 함께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1비트코인 가격은 1억 2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슈 시작하죠.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무슨 잘 되고 있다, 어렵다 그렇게 애단하진 않고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저희 잠수함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산업 협력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을 잘 설명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오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우리 무기 천궁2가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죠. 게다가 최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최종 제안서도 제출하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물신양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K방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K방산의 시작,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이제 빛을 발했다라고 조금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유럽에서의 K방산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유럽 쪽에서의 우리 K방산의 입지는 어떤가요? 예,
그 오늘 방송 첫 화면에 나왔었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그겁니다. 통칭 네, 시프리라고 하죠. 이제 방산 관계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명망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제 국제 무기 거래 간의 그런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지금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의 수입이 지난 5년간 한 210% 무기가 증가를 했고요. 전체 전 세계 수입의 33%를 차지합니다. 근데 나토 국가가 직전 5년보다 한 14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미국 다음,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 수입 무기의 58%를 공급을 하는데 네. 한국은 바로 그 다음 2등으로 8.6%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프랑스 같은 전통의 방산 강국들이 한국에 따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됐고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9위 정도, 점유율이 한 3% 정도가 됐고요. 수출은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은 또 줄었습니다. 54% 정도의 수입이 감소를 하면서 같은 기간에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무기 수입이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위상을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저렇게 이제 약진을 한 것은 폴란드 쪽 봐야 되나요? 폴란드 수출? 폴란드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가장 크죠. 컸죠. 근데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에서 폴란드 쪽으로 많은 무기를 뭐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노르웨이나 뭐 에스토니아, 기존의 이런 수출 국가들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에 여러분 유럽 지역에서만으로는 우리 K 방산이 미국 다음을 차지했다라는 거 정말로 좀 놀라운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뉴스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당시 방산협력 강화했었거든요. 그때 성과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3월 2일에 싱가포르가 여러 건의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요. 뭐 방산뿐만 아니고 뭐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 그리고 방위 기술 공동 연구 협력 확대, 그리고 싱가포르가 SMR, 소형 원자로 관련 그런 MOU들을 좀 많이 이제 협력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기서 좀 사진도 나오고 있고요. 원전, 방산 쪽에 협력 강화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천궁2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두바이 호텔의 투숙객들도 여러 개 영상을 찍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이란전, 이란의 미사일들이 뭐 아랍에미리트, UAE 공격했을 때 우리 천궁2가 요격하는 이 장면들도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천궁2 한번 이야기부터 해보죠.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천궁2의 거의 최초의 이제 실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먼저 실전에 이제 투입이 됐고요. 그런 거네요. 네, 뭐 훈련이나 뭐 테스트는 했지만 이제 실전 사례에 이렇게 급히 투입되리라고는 뭐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이 요격률이 상당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한 96% 정도의 요격 명중률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신뢰성 있는 무기 패트리어트가 한 90% 정도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높은 우리가 거예요? 더 높다라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전쟁 와중에 지금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천궁이 굉장한 명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콜드 폰지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론치 방식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콜드 런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오겠지만, 발사대에서 발사가 먼저 된 다음에 발사돼서 바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발사돼서 띄운 상태에서 이제 콜드런치를 하는 거고, 이게 뭐 전 세계 각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뭐 불곰 사업이나 이런 쪽들 또 기술 이전을 받고 이것들을 내재화하면서 천궁에도 적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천궁 기술력 측면에서는 거의 뭐 선진국 미사일들에 못지않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천궁2 막 이야기를 할 때 가성비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 발당 한 13억에서 15억? 패트리어트랑도 많이 비교를 좀 하던데. 13억에서 15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패트리어트의 반값이 안 되죠. 패트리어트는 뭐 50억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물론 스펙은 조금 더 높습니다. 현재 천궁보다 요격 고도나 사거리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무기 트렌드가 그런 것보다는 비싸고 스펙이 좀 더 좋은 것보다는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수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천궁이 그만큼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 의원께서는 방산 전문가인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수입을 한다고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패트리어트도 수입해야 되고 천궁2를 한다고 하면 우리 천궁2를 좀 선택한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동 국가들은 그래서 전부 천궁2, 그러니까 사우디, UAE, 이라크
이거를 다 한 4조 원 원짜리씩 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UAE에 우리가 먼저 2개 포대를 납품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실전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국가 입장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런 그 실전 증명이 됐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무기 체계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가격보다도 신뢰성인데 예. 가격과 납기가 좋은 것은 당연하고 신뢰성이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들은 공급이 굉장히 딸리고 있습니다. 지금 느리죠? 맞습니다. 예. 지금 있는 재고를 거의 다 뭐 소모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납품을 받을 수가 있고 과거에 우리 뭐 현대로템과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전차처럼 이렇게 가성비 좋은 무기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무기는 사실상 천궁밖에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K방산이 천궁2에 머무르지 않고요. 뭐 천궁3라고 해야 될까요? LSM으로 이어지는 또 새로운 다층 방공망에 대한 또 도전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LSM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천궁2보다는 더 발달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까요? 네, LSM? 네. 일단은 그 방어 체계가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이렇게 좀 다층 방어 체계를 구성을 합니다. 방공망이라는 것이 천궁은 MSAM이죠. 미들 레인지 서피스 투 에어 미슬이고 LSAM은 롱 레인지. 한마디로 사거리가 좀 더 긴 고고도용 그 방어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드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드가 있는데 그 사드와 대칭되는 게 LSAM이고 패트리어트와 대칭되는 게 천궁이다. 조금 둘 다 미국 무기보다는 약간씩 스펙은 좀 떨어지지만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M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서 양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고 한국관한테 전력 배치가 지금 될 예정이고요. 이게 사우디하고 UAE가 개발 완료되기 전부터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보여왔고 굉장히 수입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란 전쟁이 있기 전에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사전 수출 승인을 득한 상태고 이 업체들은 계약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바로 지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에 대비하는 한 60km의 네. 더 높은 그렇죠. 네. 예, 그 고도의 미사일을 우리가 추격해서 요격하는 건데 실은 뭐 사드 배치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LSM을 우리 기술을 만든다면 뭐 새로운 정말 하나의 뭐 관문을 여는 것 같은데 언제쯤 완료되고 또 실전에 좀 투입이 될까요? 기간을 좀 보면. 사실상 지금 개발은 완료가 됐고요. 완료됐어요? 양산은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 지금 이미 시작을 했다. 양산도요?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일각의 뉴스에 따르면은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어트는 물론이고 사드까지 중동으로 지금 다 보내버리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 배치되고 있는 그런 대공무기들이 주한미군의 대공무기들이 중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럴수록 이제 우리 자체 개발한 무기들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자체 개발한 무기를 또 중동에서도 당연히 MSAM의 그 천궁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LSAM에 대해서도 향후에 충분히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천궁2의 다음 단계입니다. 더 높은 고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LSAM도 양산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60조 원대 규모인데 어떻게 되고 가고 있나요? 지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한번 팔로우업 해볼까요? 최근에 3월 2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종 프로포절을 제출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일각의 뉴스에 따르면 원래 12척을 계획을 했던 거를 6+6, 그러니까 독일하고 한국에 6척씩 나눠주겠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아니다. 그냥 한 번에 발주를 하겠다. 분리발주는 없다. 분리발주가 아니다라고 지금 캐나다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좀 따끈따끈한 외신에 따르면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패키지 딜, 캐나다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를 캐나다는 굉장히 가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차, 그리고 독일은 폭스바겐 그룹을 통해서 그 캐나다 현지에 지금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폭스바겐 그룹이 캐나다 투자 안 하겠다.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됐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철강 업체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현지 철강을 써서 잠수함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의 예. MOU들을 캐나다가 철강 강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래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금 정부가 접근을 하고 있고 철강뿐만이 아니라 캐나다하고 AI, 우주항공 이런 것들의 5개 분야의 MOU를 체결을 하고 산업 협력에 대한 굉장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산업협력 패키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프로포잘 제안서를 놓고 보면 하나오션이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에 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실력이 좀 이 정도까지 된 거죠? 네, 2032년에 첫 번째 잠수함 그리고 35년까지 1년에 한 척씩 뭐 주겠다. 4척. 예, 네. 그런 수준의 지금 프로포절을 낸 거고 굉장한 속도입니다. 예. 사실은 즉 잠수함을 1년에 한 척씩 한다라는 거는 어느 나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 뭐 중국 같은 그 국가를 제외하면은 근데 쉽지- 되니까 제안한 거죠. 그럼요. 네. 예, 그거는 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이 그 거제 옥포야드에 있는 잠수함 및 수상함 설비를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그거는 물론 우리나라의 한국군의 소요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수출 사업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설이 완료되면은 좀 더 강화된 그런 캐파를 갖게 될 거고 캐나다 쪽에 그런 좀 매력적인 납기를 제시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오늘 오전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캐나다 정부가 이제 누구에게 어디에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맡길까 할 때 산업협력 패키지를 카드로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현대차도 있고 또 MRO에 대한 군수 지원 얘기도 우리 이제 계속 따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가 그런 패키지를 깔아주는 것도 하는 거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잠수함 사업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예. 잠수함 사업이 근데 60조 원이라고 하는 건 건조 비용뿐만이 아니고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생애 주기 간의 그런 유지 보수 관리가 포함이 된 비용이고 실제로 이런 사업에서 봤을 때 신조 건조 비용은 한 30% 정도,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한 70% 정도. 이 정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향후 관리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우리는 캐나다 현지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런 제안을 캐나다 측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점 만점의 그 산업혁명 패키지 그게 이제 15점까지 올라갔고 MRO도 절반까지 왔고 지금 저기 채점표가 나오네요. 우리 K 잠수함 우리 K 해우 조선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선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이제 현지화된 현지 지원들, 특히 한화그룹이 지금 잠수함 사업을 예. 주도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그런 이제 현지 사업을 굉장히 이제 한국 방산업체 중에서는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방산 사업이 똑같습니다. 잠수함을 포함해서 뭐 지상무기 사업도 그렇고 로컬 컨텐츠를 얼마나 제공을 해주냐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한화그룹은 뭐 예를 들어 호주에도 지금 현지 공장을 통해서 K9 레드백을 지금 제작을 하고 하고 있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잠수함 사업은 현대중공업도 잘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사실 기술을 처음 전수를 받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독일 이상의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오션이 뭐 세계 최고급의 뭐 우리가 핵 잠수함은 아직은 못 만들어도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저희가 너무 뭐 큰 기대를 갖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하나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60조 규모입니다.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변 위원께서는 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봐도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49대 51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1이 독일입니까?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이제 50일이 됐구나. 네. 네, 이렇게 우리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면 6월 내 아니면 또 뭐 3분기 얘기하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6월 정도에 최종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될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6월 그때가 거의 최종이라고 네, 봐도 네,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 국민이 또 염원하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우리 K방산이 다각도로 자라고 있네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우리 K방산이 어디까지 좀 가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네. 음속이라고 하면 마하를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 마하 5에서 한 6 정도의 속도, 시속 6,000에서 7,000km 가까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하 5보다도 네. 더 가나요? 빠른. 마하 5로 가나요? 5에서 한 6 사이 6 정도를 사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네. 방어가 안 되는 이제 미사일입니다. 네. 이거를 2035년까지의 양산을 목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이 채 안 됩니다. 거기까지 양산 목표로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고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당연하게 또 이게 연소 관련 특히 엔진 기술 같은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추진력을 얻으려면은 연소가 돼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공기가 못 따라오는 거의 사실상의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약간 이런 기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엔진 흡입 기술, 예. 산소 흡입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2,00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겠죠. 예. 너무 빠르니까 강철이 녹는 온도가 한 1,500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이제 내열 성능들, 뭘로 만듭니까? 예, 그런 특수합금들이 특수합금. 예. 필요가 되고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추력에 대한 부분 결국은 기계공학 쪽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예. 이미 이런 핵심 기술들을 일부 좀 확보를 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목표를 2035년까지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앞서가고 있나요? 이 극초음속은요? 미국보다도 러시아가 더 잘합니까? 그거는 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실은 뭐 기밀로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이 정도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좀 저 표에서 보면 양산 준비, 배치 뭐 이러고 있는데 네. 중국이 또 이미 극초음속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건 역시 이제 기밀이어서 그런 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기밀이기도 하지만 그 이란 사태를 보면은 이란이 갖고 있는 지금 방공무기 체계가 대부분 중국산인데 하나도 성공을 못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요. 예. 뭐 이게 루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란의 중국산 방공무기를 폐기를 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우 전쟁 이후로 잘 보셨겠지만 러시아산 무기들이 기대만큼의 성능이 나와주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나왔던 그런 성능들이 네. 재원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전에서도 그렇게 쓸만한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미국과 네.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입니다. 마하 5에서 6으로 가는 뭐 레이더도 안 잡히고 요격이 안 되는 그런 미사일인데 우리 또 현대 로템과 ADD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전해드렸었고요. 올해 작년이죠. 방산 수출이 1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약 152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더 가야 되고요. 또 많은 방산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이 골든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잘하고 있는 이 속도로 좀 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왜 더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 함께 재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방산업을 잘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특히 이제 네. 제가 만나보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결국은 성장성에 대한 약간 우려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방산이 너무 좋았지만 여기서 예. 뭐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라는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방산 회사들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잘 하고 있는 동유럽이나 북유럽 쪽 이런 것보다 좀 더 넓은 진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다행스럽게도 뭐 남의 나라 전쟁에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도 좀 아쉽습니다만은 중동이라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중동 쪽으로 무기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열렸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앞으로 서유럽이나 뭐 아시아, 뭐 혹은 동남아가 또 있죠. 그런 네. 쪽도 이제 확장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제 좀 국가적으로 좀 우리가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게 몇 가지들이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정부부터 좀 추진이 되어 왔었던 이제 뭐 RDP, 이제 상호 방위 조약 미국과의
이런 것들 협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무기 수출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나토 국가 우리가 뚫기 쉽지 않은 나토 국가는 서유럽 쪽 이런 쪽으로의 무기 수출까지도 좀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변용진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란전 상황에 이 중동발 리스크가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금융시장은 들썩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와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그야말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전 상황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분석해보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 사태죠.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란 입장에서는 끝낼지 말지는 또 우리가 결정한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식이 될 것이다. 거의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식시장이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이란 쪽은 오히려 이 분쟁을 강화시킨다. 오히려 이 분쟁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분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리스크 측면이 겹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사실 이란이 얼마나 분쟁을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이제 통행을 막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A를 쓸지 B를 쓸지 C를 쓸지 이 분쟁에 대해서 조금 확장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이 이것을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특히나 이제 석유 물동량 같은 것들이 전 세계 물동량의 한 20%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석유 물동량 같은 경우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한 리스크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리스크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지금 봉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봉쇄가 장기화된다든지 지금 또 다른 옵션들 좀 쓴다는 얘기하고 기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더 심각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는
분쟁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분쟁이 장기화되면은 선거에 안 좋거든요. 또 이게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노력까지 겹치면서 지금 조금 시장에 있어서 혹은 이 분쟁 사태 자체의 불확실성이 조금 큰 상황이다. 그것은 근본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측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코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타코를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란이 흔히 말해서 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 분쟁이 끝났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선언해버린다. 미국이 선언하고 미국이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이 문제가 분쟁이 확장이 되면은 선거에 지금 10월, 그러니까 11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장을 바라지 않고 있고 특히나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화두가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이 에너지 가격인데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의 직격탄을 맞게 되고 물가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은 사실 중산층 이하의 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타코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느냐. 어떻게든 미국의 개입은 끝내고 다른 나라끼리 알아서 하든지 조금의 미국의 어떤 개입 같은 것들 지나치게 분쟁을 확장시키려는 것들은 조금 시나리오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푸틴과 무려 1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주변국들이 좀 중재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국들이 중재하면서 휴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휴전 가능성은 현재 어떤가요? 사실 이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은 다른 에너지, 뭐 천연가스, 뭐 그다음에 원자력, 특히나 재생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립을 많이 이루어가지고 사실 이 에너지들에 대한 의존도는 별로 떨어지는데 석유는 어떤 중국이 생산하는 원유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독립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중동 국가들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조금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미국이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중재자가 돼서 휴전 협정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국가는 러시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 역시 이번에 좀 혜택을 보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봉쇄가 되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것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봉쇄를 통해서 사실 경제적 어떠한 이해가 경제적으로 제재가 내려갔던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제재 내려던 건 완화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휴전 협상을 또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개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튀르키예 흔히 말해서 네. 이란과부터 튀르키예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뭐 중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란 사태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유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단 하루 만에 30% 넘게 폭등을 해서 배럴당 120달러까지도 육박을 했는데 자, 현재 유가 상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8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90달러 밑으로는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사실 이제 원유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가장 중요한 가격으로 이야기한다면 120달러까지 갔다가 선물 99, 가격이죠. 네. 예. 지금 뭐 90, 80대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렌트유는 사실 북해에서 나는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중동의 가격이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한데 물론 최고 가격이 뭐 120달러까지 갔다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전쟁 전에 비해서는 좀 높은 상황이다. 전쟁 전에서 뭐 60달러 선을 혹은 50달러 선까지 유지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분쟁이 나면서 이 분쟁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번 이란 사태가 끝나도 유가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유가가 지속될 거다. 이런 좀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게 재고와 생산 네. 시설의 문제로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고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진됐죠, 이미. 예, 이미 네. 소진됐고 일부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비축유 같은 것들을 방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또 전략 비축유라는 거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또 빈 것만큼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는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요 때문에 가격이 $60로 바로 내려가기 쉽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정유시설 같은 것들이 타격이 받다 보니까 이런 생산량 같은 것도 좀 줄이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생산 시설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줄였다, 생산량을 줄이고 감산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감산에 돌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산 시설을 다시 켜야 되는데 이런데 보통 시간이 조금 걸린다.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하고 어떤 수요 측면에서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좀 존재한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 5개월 지나가면은 이런 문제들, 생산의 문제라든지 비축유도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만큼 지금 비축유 수준 같은 것들이 네.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비축유 같은 것들도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적정 수준으로 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되긴 할 텐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 경제에서 이 기름값, 유가가 왜 중요하냐? 이 유가라는 게 물가, 또 물가가 결국 금리까지 건드리고요. 또 이 이란 사태들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환율도 들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또 수입 물가, 이래저래 이 유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최근에 롤러코스터를 펼치고 좀 많이 또 하락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의 메커니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유가 자체는 우리나라 운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물류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라의 동맥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동맥에 어떠한 피가 잘 안 흐르는 현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리려 그러면 결국은 좀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비용 부담이죠. 예, 비용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중동 지역에 분쟁이 생기면 유가도 올라가지만 환율도 올라가거든요. 네.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유가 오른 데다가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뭐 그 유가가 한 10% 정도 상승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0.6%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할 정도로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금리를 쉽게 낮추거나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들 중 하나긴 하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이면은 우리의 성장률이 0.3%포인트 깎인다. 그럼 이제 2%대가 아니라 다시 1%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또 굉장히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살짝 나오면서 지금은 한전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가 아직은 요금 인상에 대한 이제 뭐 운을 떼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가 계속 오르고요. 또 가스 가격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가게들 에너지 요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이제 작년에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보면 한전이 역사상 최대 흑자를 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당시에 적자를 너무 많이 받고 그다음에 부채를 너무 많이 갚아야 됐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약간 높게 유지하면서 그런 자본 구조를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단기적으로 좀 유가가 올라도 적자로 안 갈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을 약간 높게 잡아놨으니까 이제 기존에 피해본 것들 때문에 약간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좀 뭐 단기적으로 뭐 적자가 누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가가 $100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 0.3%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의 근본은 이 전기 요금에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120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까 흑자를 보던 마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한전이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양상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환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간 이런 여파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물론은 한전이 좀 버퍼가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뭐 $12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역시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너무나 아찔하죠. 급등, 급락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뭐 이란 사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래서 연동하는 건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 같은 것 좀 해주시죠. 이게 너무나 아찔해서 너무나 많이 떨려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변동성 장애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 깊이 하시는 투자자들은 유동성을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는 달러 이외에는 또 안전자산이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달러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나머지 자산들 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의 인상폭 같은 거에 제한이 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 역시 가격 같은 것들 좀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동성을 탄 B2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을 아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을 2배, 3배 늘리려는 이런 변동성 투자 기법 같은 것들이 뭐 권고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된다. 변동성이 클 때는 그만큼 손실이 많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B2 같은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 이런 양상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란 사태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지원책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빠르게 아마 최고 가격제 도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게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첫 번째 발동하게 되는 건데 이 최고 가격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건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한다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이게 네. 말 그대로 흔히 말한 제도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유소들이 자영업자다 보니까 또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혹은 단기적으로 수익 편취 같은 것들을 위해서 너무 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이런 경향성들이 보이고 있고 예.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유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운반비 예측해도 운반비라든지 운송비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물류망 같은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진짜 흔히 말해서 이제 개인 소비자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을 통해서 가격이 그 이상 못 가게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주유소 혹은 정유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가격 조사라든지 담합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 늦게 내리는 이런 구조 자체에 대해서 좀 담합이 아니냐 혹은 이런 흔히 말하는 가격 결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에 서 엄벌을 내리겠다. 또 수입 전 가격 인상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원유가 오기 전에 가격을 원유 오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유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막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류세 추가 인하도 함께 좀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추경 필요성을 직접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데 추경 기대 효과 한번 살펴볼까요? 추경 보통 지금 1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조란 것은 어떻게 정해졌냐면 이제 작년에 초과 세수 같은 것들이 초과로 받은 세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은 채무를 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빚 안 내고요. 빚 안 내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쪽들은 외환 시장에 대한 해칭이라든지 혹은 뭐 유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융 공급이라든지 보조금 공급이라든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추경을 할 때 정부가 한 20조 정도 쓰면은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보통 뭐 그래서 한 20조가 기준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한 정도인데 지금
지금은 10조라고 할지라도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을 안정화시키면서 이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법인세 초과 세수 우선 검토 이런 것도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을 먼저 끌어오고 가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채를 안 발행하면서 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국채를 발행하는 것들이 수요를 약간 올리면서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압력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배제하고 아무래도 이 법인세 초과 세수 작년에 많이 거뒀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추경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하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을 제공해주는 혹은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이런 정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3월 중순으로 향하고 있지만 날씨는 여전히 겨울과 봄 그 사이를 오가고 있죠. 특히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고 미세먼지 상황도 나빠지면서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또 미세먼지 등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